네, 정주진 박사님.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북한의 그 내부 상황, 그죠? 북한의 권력 그 다툼, 예. 네, 그 부분도 그 1968년도 그 게릴라전이 이게 그 상당히 그 유효한 그런 시기에 북한 내부에서도 권력 정탈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 또 국제적인 시각에 베트남전이 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우러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또 다시 이제 좀 우리가 정보 분야에 돌아와서 그 당시에 보면 그 남북한 과정에서 보면 정보력이 또 상당히 문제가 또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정보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북한의 대남 전략을 살펴봤는데,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 정부의 대응력은 그냥 그 실상을 보면은 이제 부끄럽게도 우리는 우리 자체의 정보력은 약했습니다. 정보력이 약했다? 네.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주 국방력은 무진장 약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거 미국만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우리 자체적으로 군사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기 전에는 전부 미국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정보 분야에서도 오늘날 이제 국가정보학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어가지고 기술 정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기술 도구를 통해서 뭐 감청이라든가 신호를 보내서 정보를 수집하는 테크노. 테크노. 테신터? 테킨터. 테킨터. 테크니컬한 인텔리전스를 기술 정보라고 그러고, 인간이 적절히 침투해서 수집하는 정보 활동을 휴먼 인텔리전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당시에 테킨터 부분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항공기도 없었고, 그리고 함정도 없고, 아주 역량이 고성능의 정찰기도 뭐 없어요. 정찰기도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는 그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다 그걸 이제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 정보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고 이러니까 우리가 우월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김영욱 그 정보부장의 회고록을 보면은 인간 정보 분야에서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대북 공작원을 잘 양성해서 북한에 들이보내도 90% 정도는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잡혔는가 이래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특히 이제 북한은 그 해안선 근처에다 전부 이제 주민들을 소개시키고 철수시키고 접근이 어렵고 그리고 설사 접근을 하더라도 그 당시 한국인들은 그 당시에도 북한보다는 고기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육류.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그 당시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래 뭐 알고 있는데 그 한국은 기름기가 있는 육류를 북한 사람들보다 많이 먹기 때문에 공장원들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야릇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북파 공장원들이 북한이 침투하기 어려웠다. 특히 우리 남한은 개방사회니까 뭐 북한 공장원들이 도리가 쉬웠는데 참 어려웠다.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 정보로 돌아서 그 당시에 북한 전역을 항공 촬영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이러니까 그 1.1 사태 때 김신조가 잡으니까 그 우리 이제 그 정보부 방첩대 이런 데서 1,2,4군 부대가 북한에 있다 하는 것도 처음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김신주 보고 1,2,4군 부대 위치를 한번 그려봐라 손으로. 그러고 어디 그러고 당신이 훈련받은 부대는 어디 있느냐 그 그림을 그리게 해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 국방부 장관이 좀 오산에 미군 비행장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은 이제 최첨단 항공 정찰기가 SR-71인데. SR-71. 고공 비행기. 이것도 이제 유투기 사건이라고 또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옛날 유투기 북한, 소련 연구에 침공당한 것인데, SR-71을 통해서 북한 지역을 한번 스크린 해가지고, 김신조 정언이 맞는지, 그 대조를 해본 거예요. 그 이제 김성은 장관이 직접 거 가서, 이제 비행기가 북으로 가서 쭉 이제 이동하는 것까지 보고 와서. 그 김성은 국방장관이 오산에 이제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 이제 세계 최고의 정찰기였던 SR-71을 통해가지고, 그걸 이제 확인을 했다고 그렇게 이거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김성은 그 양반이 훗날 본인이 밝힌 겁니다. 본인이 밝힌. 이거 뭐 조갑재 기자한테 그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그 생전에. 그 이제 김성은의 진술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장지량이라고. 그 당시에 이름이 또 중국 사람 이름이네. 중국 사람 비슷해요. 공군 참모총장입니다. 공군 참모총장. 그 이제 장지량은 또 이 김성호 기자라고 이 한겨레 기자입니다. 그 사람은 장지량, 김성호는 한겨레 기자. 한겨레 기자인데 그 북파 공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북파 공장을 쭉 인터뷰해서 책도 쓰고 온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구 널굴 이래가지고 그 우리 북파 공장은 이제 국도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 출시가 안 났다가 그 북파 공장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이래서 김성호 기자가 광분하게 취재를 해서 그 책도 내고 했는데 그 김성호 기자가 낸 그 책에 보면 장지랑 그 당시에 공군 참모총장아 그 당시에 장지랑 자신이 일본에 있는 미국 제5공군 사령관한테 부탁해서 항공 촬영을 부탁했다. 그래서 1, 2, 4군 부대 위치를 확인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부탁을 했다는 건가요? 그게 참모총장이니까 뭐 기관도 협조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미 5 공군 사령관한테서 SR-71을 통해서 또 찍어온 걸 보니까 김신조 진술도 맞고 그리고 특히 김일성 숙소 위치 그리고 이제 경비병들의 현황 이런 것도 뽑아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보복을 하려고 그러면 김일성 숙소가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확인했다. 그래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거 중앙정보부에서 못한 일을 공군이 했다. 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좋아하시더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제 남한의 대응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전략적으로도 이 게릴라전 가는 데 대해서 남한에서도 공부한 사람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육사 교수 하던 임동원 교수라고요. 나중에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장까지 하셨죠. 그렇죠. 그 임동원 이분이 1965년도에 혁명전쟁과 대홍전략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공산주의자들이 그 자유진영 체제를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이제 쭉 이제 레닌, 스탈린부터 뭐 대통령까지 다 소개를 해놓고 구부엔자, 뭐 호치민 이거 소개를 해놓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그 책을 냈어요. 1965년도니까 이때 이제 게릴라전이 본격화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그 책에서 임동원 이분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전번에 우리가 이제 1.1 사태를 소개드리면서 1월 6일 날 원주 치안회의가 있고 이럴지에 박정희 대통령이 게릴라전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군 대간첩 작전 지휘 체계를 단일화해라. 그렇죠.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리게 된 게 이 임동원 이분이 쓴 책자에 보면은 게릴라 작전 대응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휘체계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휘체계가 일어나되지 않으면은 그 간첩의 침투를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민간군이 지휘체계가 일어나야 되고
향토 예비군도 만들어야 되고, 예. 그리고 전 해안선에 예. 철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 게릴라들이 침투할 수 없도록 해안선 휴전선 전체 봉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철책을 쭉 치고 지휘책이 일어나가지고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가 나중에 이분들 이제 국정원장까지 했는데 이종찬 전 국정원장, 그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그 당시에 요새 말하면은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국 거기에서 대공 개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개장하는 일이 서기관. 그 당시 개장이라면 서기관. 그 일이 뭐 북한의 대남 전략을 분석하고 이런 자리였답니다. 그래 이분이 거기서 가만 생각하니까 1.1 사태를 보면서 자기가 생각할 적에 이 중앙정부 반초 때 경찰 이 제2체계가 일어나되지 않아가지고 전번 시간에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간첩을 하나 잡으면 그 공로를 내세우기 위해서 막 간첩을 서로 뺏어가려고 뭐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그런 경쟁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래갖고 합동신문조를 만들어야 된다. 합동신문조? 양반이 기한을 한 겁니다. 그 합동신문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간첩이나 공비를 잡았으면 그건 잡은 기관에 두라. 근데 거기서 이제 진술 조서를 받는다. 그 조서는 정보를 공유를 해라. 조서 내용을. 정보는 공유한다. 그래서 신문도 같이 한다. 뚝으로. 신문도 같이 한다. 간첩은 너희들이 잡았다. 그렇지만은 조사는 같이 한다. 조사는 같이 한다. 그 합동신문조 편성된 게 오늘날까지도 제가 알기로 살아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이 양반이 기한을 지금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까지 이제 조사를 합동신문을 하고 있죠.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이 합동신문조를 이렇게 한다 이러니까 그 당시 특히 오늘 말하는 국군 반첩사, 보안사에서 그 저항이 굉장히 심했답니다. 그렇죠. 자기들 그 밥그릇이 뺏긴다 이래가지고. 자기들 영역인데.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잘 운영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공 그 정책에 큰 효과를 본 정치 하나죠. 우리가 그 1960년대에 일어난 이런 그 참 사건 내용 이런 걸 쭉 보면서 그런 게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 상당한 그 어떤 그 정책적인 부서 또 정책 방향 이런 게 그 당시에 그 대응을 하면서 많이 형성된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발굴을 할 수 있게 되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남아있는 그 당시에 향토예비군. 그리고 자주국방. 합동신문조. 또 구체적으로 오면. 그 다음에 지금 중앙통합방위협의회. 그게 이제 그렇게 그걸 이제 대간첩 작전회의가 이렇게 되고. 그 어떻게 보면 국가안보에 핵심이에요. 특히 자주국방 같은 경우는 김 박사님 그 경남 창원에 가보신지 모르지만은 창원에 가보면은 그 우리 그 전차 만들고 옛날 그 정밀무기 한국중공업이 있어 지금 대우중공업 그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현대로템인가 뭐 됐죠. 그 보면 뿌듯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지금 그 현대로템에서 K2A가 폴란드에 지금 수출하고 하는 세계 최고의 방산 업체가 지금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게 지금 이 당시에 그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하는 가운데 한 50년, 60년 이런. 그래서 그 당시에 군수산업하고 중화학공업하고 병행해가지고 대성공을 거둔 거죠. 그렇죠. 오늘날 꽃을 지금 피우게 되고 앞으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계속 더 이제 지금 선진국에 진입을 했는데 이런 방산 부분도 아마 크게 역할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